보이죠? 봅시다. 일단 이생규장전 오늘 이제 배울 건데요. 학교에서 배웠죠? 특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 맞아요. 금오신화라는 책 이름이죠.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 자, 이생규장전은 일단 조선 전기에 창작됐다라고 말해요. 조선 전기 조사. 그 중에서도 김시슬이라는 이 작가가 그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사건 알아요? 개유정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살았던 신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전기의 소설을 썼고, 자, 이때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만남과 이별의 반복. 총 3번 만나요. 총 3번. 자, 첫 번째는 이생규장이라는 이 제목처럼 이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 규자가 엿볼 규자예요. 엿보다. 이 장이 담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두 사람이 우연히 담 너머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주치고 그때 처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제목 의미 그대로 이생규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약간 좀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생의 아버지가 맨날 눈치를 채는 거야. 이런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밤마다 어디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어디 나가니 했더니 이러고 저러고 좀 들킨 거죠. 그래서 아빠가 얘를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첫 번째 이별은 이생의 아버지의 반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 이별하게 되는데 최 씨가 여자죠? 여자 주인공 최 씨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 씨의 부모가 그걸 보고 이거 이러다 우리 딸 잡겠다라고 해서 최 씨 부모가 설득을 해요. 애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좀 결혼 좀 시킵시다라고 했는데 이생의 집안 입장에서는 최 씨네 집안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아들을 거기에 보내기가 뭐 조금 이렇게 집안 차이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 씨의 부모가 막 설득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생의 아버지도 동의를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의 부모의 설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홍건적의 난이 역사책에서 언제쯤 일어나는지 혹시 알아? 조선? 봐봐.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작가 김시슬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시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쓰여진 소설은 맞는데 이 작품의 배경은 고려예요. 고려. 홍건적의 난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인 거예요. 근데 쓰인 거는 이제 조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홍건적의 난으로 최 씨가 죽어요. 최 씨의 죽음. 이게 두 번째 이별이라는 거야. 자,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최 씨가 환생을 한 거야. 최 씨가 환생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최 씨가 흑흑흑 우는 거야. 왜 울어?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최 씨가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둘 사이가 정말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과 이별의 구조가 3번 반복되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최 씨가 환생을 해서 돌아와요. 굉장히 특이한 요소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환생, 뭔가 고전 소설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전기적 요소. 자, 이러한 전기적 요소를 왜 사용하나 봤더니 일단은 비현실적인 어떤 일에 전개를 가능하게 하죠. 여기서 최 씨가 죽어서 아예 못 돌아와 버리면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 근데 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부여를 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최 씨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만큼 얼마나 이생을 사랑했겠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인연,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만남과 이별의 구조의 반복, 그리고 전기적 요소의 사용, 그리고
초반부도 그렇고 마지막 후반부도 그렇고 작품 여기저기에 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때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시 삽입의 기능 그리고 역할 이거는 내신에서 꼭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알아놔야 된다. 됐어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첫 번째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시대가 맞지만 작품의 배경은 고려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적 요소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시 삽입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오는 선택지 중에 가장 아이들 입장에서 기묘한 게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이 인물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쵸. 어쨌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결국 죽어서 정말 영영 저승으로 돌아가고 이생도 그 여자를 그리워하다 결국 죽어요. 그래서 둘 다 죽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극적 결말이 이 작품의 특징인데 일단 비극적 결말 자체가 고전 소설의 전형적 특징에서 벗어나 있죠. 고전 소설의 전형적 특징은 행복한 결말인데 얘는 그것을 벗어나 있다라는 거야. 이것 자체도 특이점인데 특히 이러한 비극적 결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무슨 영향인가 봤더니 김시슬이라는 이 작가가 개유정난을 겪었고 단종을 이제 보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김시슬이 실제 자기 삶에서 엄청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겪은 작가죠. 본인이 겪은 어떤 비극적 체험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 사람들 막 내 앞에서 다 죽어.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뭔가 약간 비관하게 되고 그래 뭐 영원 사냥 어딨어. 그럼 사람 다 죽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 결말에는 김시습이 겪었던 당시 시대 상황이 녹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됐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봅시다. 자, 보세요.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 이 약간 이제 공부하는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 지금 나왔고, 그리고 아름다운 첼시 누구야? 여자 주인공 나왔죠? 그래서 마음이 끌리게 되고 첼시 또한 이생의 마음이 끌렸다는 생각을 별표 중요한 부분이 벌써 나오네요. 자, 뭔가 봤더니 조선시대는 보통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는 자기들끼리 눈 맞고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야. 여기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 사이의 첫 번째 만남이 드러났죠. 그리고 양반집 담 너머로 갔대요. 이게 뭐야? 제목에 있죠. 이생주장이라는 의미가 벌써 등장을 했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장을 넘은 이생은 첼시와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된다. 네,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자, 어느 날 이생이 첼시에게 말했다. 네. 내 성인의 말씀에 아버지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구해야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으려. 네. 이는 부모님께서는 문간을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어찌 자식된 소리라 하겠소. 저는 보니까요. 옛 성인의 말씀에 하고 지금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뭔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몇 날 며칠 외박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빠 얼마나 걱정하겠니? 라고 지금 은연중에 아빠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보이고 있죠. 첼시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대요. 아, 이런 거 포인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수용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감정적으로 서운한데 그래 맞는 말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줬다라고 해서 일단은 만났고 썸 타고 몇 날 며칠 좀 놀다가 결국은 이제 이생의 걱정처럼 집에 보내주게 된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반대 어떤 첫 번째 이별의 그런 요소가 되잖아요. 자,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이어서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이에 성인 남기시 이미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즉 네가 외출하는 이유는 옛 성현의 말씀을 배우는 의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외출하는 목적은 그거여야 되는데 딱 냄새 맡은 거야. 이놈 새끼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그쵸? 이어서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대학 들어오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당장에 넘어가서 누구네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이 되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죠, 아빠가. 이어서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남들 모두 내가 자식을 엄마한테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또 만약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표시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꽂게 될 것이야. 자, 보니까요. 즉 이 일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잘못하면 내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라고. 두 번째는요. 네가 그러고 다니면은 그 여자에게 폐를 끼치는 거야 라고 지금 아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 지방이죠. 지방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아빠가 지금 좀 질책을 하고 있죠. 이생의 행동에 대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이별에 이제 이생의 아버지가 기인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굉장히 약간 옛날 사고방식과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생의 아버지처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리타분하고 옛날 가치관을 가졌다라는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봉건적 사고관이라고 해요. 봉건적이다라는 게 좀 옛날 옛적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딱 사전적 정의를 찾으면 봉건 시대의 특징을 가진 게 나와. 그럼 봉건 시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옛날 것, 뭔가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느낌들을 봉건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를 보내줬다. 진짜 가버렸어. 자, 여기서 첫 번째 이별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 아까 첫 번째 만남 봤잖아요. 그쵸? 이생이 담장 넘어서 보고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첫 번째 이별이 벌써 나왔어. 자, 이어서요. 근데 최 씨한테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맨날 기다렸대.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고 향아 자기 몸종이겠죠. 옛날에 이제 부잣집 딸 때는 다 있었으니까.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락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 미친 거 아니야? 그쵸? 되었다오.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상사병이겠죠. 상사병이라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 우리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몸만 이리저리 뒤척인다. 우리 리어를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전전반측. 시름시름 앓고 있네요.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대요. 그렇죠? 말도 못하고. 최 씨의 부모가 이상이었다.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 최 씨 부모님은. 병의 증상을 몰아부어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춰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자, 이런 부분 체크 잘합시다. 뭐냐면 최 씨의 부모는 원래 몰랐다라는 거야. 이생의 아버지는 눈치를 까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 씨의 부모님은 얘네가 뭐 연애하고 이런 걸 아예 몰랐던 거야. 딸이 오늘 갑자기 아프니까 이거 진짜 왜 아픈 거지? 라고 의아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요. 네.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네. 아버지가 어머니 도와주시는 분이 가만히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본능이다. 약간 자기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뭐 큰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버들처럼 가면은 몸으로 끝난 없이 쓰기 전에 쓸까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가에 들어서 lep쇼 그 사람들의 기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금 이 최 씨가 여러 책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죠. 시경과 주역에 나오는 문구들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인용을 하나 봤더니 일단은 자기가 뜻하는 바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약간 깔고 있는 거죠. 뭔가 봤더니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시경에서 한마디로 나는 혼기를 놓치면 안 되는 여자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나는 이미 이생과 만났죠. 그럼 내가 딴 남자를 만나면 정조를 못 지킨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누굴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따라서 나는 혼기가 꽉 찼고 나는 이생을 만나야 정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부모님께 굉장히 논리적으로 옛날 책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이제 좀 실내치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되도록. 저는 버들처럼 지교법이죠. 비유법을 쓰고 있네요.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씻어야 한다는 말이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생과의 만남을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 때 벌써 위병천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제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낼까 봐 지레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원래 효과적인 거 알죠? 엄마 아빠 혼내기 전에 내가 벌써 이렇게 덥석 이렇게 나서가지고 내 잘못을 막 빌드업을 하면은 엄마 아빠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요. 나무에 의지해서 살 때 벌써 위병천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제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은 부모님이 한번 같이 많이 하는 춤으로 엄마는 축하를 챙겨왔습니다. 어린이 여름 몸으로 서로 보지 그리운 저는 나무 붙어가고 컵 먹는 나무를 내가서 저희 주변 주변에 주저했다. 네. 그쵸. 내가 상납병이 나서 이렇게 죽게 돼서 결국은 한 맺힌 귀신이 될 것 같아 라고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죠.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 뭐겠어 이생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이생과의 재회를 엄마 아빠가 거절한다면 난 죽어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생과 저수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라고. 자, 최씨 성격 어때요? 어때? 엄청 적극적이고 화끈하죠. 자, 얘는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요. 그에 반하여 이생의 성격은 어때요? 이생 아까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네 하고 바로 왔죠.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죠. 아빠가 뭐라 좀 했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쵸? 뭐가 좋다고 그쵸? 이런 놈은 생각이 없죠?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다. 한마디로 엄마 아빠 인정해주고 풀어줘 여기도.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춰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로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 두 번째 만남은 이렇게 최 씨 부모님의 어떤 조력이 있다라고 했죠. 자, 지금 벌써 두 번째 만남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만남에는 최 씨 부모님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그래, 그럼 제대로 하자. 우리 팔 거면은 진짜 제대로 하는 거야. 이제 중매제를 막 불렸어요.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 모르는 말하였다. 동건적이죠? 이렇게 막 문벌 따지고 신분 따지고 이런 거 진짜 고리타분하잖아요. 이어서요.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하나는 정부하고 한국도 부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나 또 장호고치하여 세상에 이루어져주는 것이요. 네. 서로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지금 이생의 아버지는 상대의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죠. 이유는 뭐야? 내 아들 크게 될 사람이야. 벌써 발목 잡힐 수 없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중매제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런 말을 전해대. 지금 중매제이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자, 한 시대의 것들이 이어서요. 지금은 인터뷰고 있지만 어쨌든 영광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쵸. 지금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추켜 세우고 있죠. 그래서 약간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살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네요.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그 부친이 말할 때 이생의 부친이 대답을 하겠죠.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어.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즉 문벌 좋고 번성한 집은 최씨네 집을 말하는 거죠. 최씨 가문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 누구 말하는 거야? 이생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을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만 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기대를 속인 것일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 집안과 너네 집안 좀 어울리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좀 일만 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남의 일에 오지랖 개쩌는 사람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이 잘 어울려 이렇게 엮었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기를 수군거릴 거다라는 거죠. 약간 요즘 김연아가 결혼한다고 하니 사드 난리 났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거절했죠. 상대방의 제안을 두 번째로 거절했어요. 자, 거절한 이유는 뭐야? 문벌 차이. 가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 아들이 많이 딸리니까 아마 이거 남들이 되게 수군거릴 거다라는 거죠.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을 구하자 최씨 부친이 말하였다. 납체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히다라는 게 결혼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결혼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상대방이 손짓할 만한 제안을 하는 거죠. 모든 거 다 우리가 준비할게. 결혼만 시켜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씨네 부모님이 다시 한번 이생의 부모님한테 전했어요. 이어서요. 중매쟁이가 또 들어가서 구하였다. 네. 이 시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 그의 이사를 들었다. 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향수를 지었다. 라고 해서 지금 삽입시가 하나 여기서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형광펜 박스 한번 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어. 자, 깨진 거울이라는 거는 원래 거울이 완전했죠. 지금 여기서 거울은 두 사람의 어떤 만남,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깨진 거울이라는 거는 시련을 맞이한 것 혹은 이별을 맞이한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 뭐겠어? 제외하는 거겠죠. 제외. 은하수의 까막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라고 해서 은하수의 까막까치들은 이제 다 견우직녀 설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견우직녀 설화를 끌어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이때 월화노인이 부잣집로 되어지니 금바람 불어도 두경새를 원망하시오. 자, 월화노인이라는 사람들 뭔가 봤더니 이 사람 전설 속 인물인데요. 전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보통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요. 우리 도깨비 봤지? 도깨비 보면 그 사람 누구지? 이엘리아 알아? 이름 특이한 사람. 그 사람이 삼신할매로 나오잖아. 그 삼신할매는 이제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이고 월화노인은 부부간의 연을 짝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필기하고 있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합의시가 하나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뭐 표현했어? 약간 감정, 반가움, 기쁨 이런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기쁨, 설렘 이런 것들을 지금 시로 표현을 했어요. 말로 하면 되지, 그치?
어렵지 않니?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한수를 쳤다. 나 이거 볼 때마다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리고 왜냐면 생각해봐. 얘네 이 당시니까 결혼 안 한 남녀가 이렇게 눈이 맞고 이러려면 보통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야. 나보다 얼마나 더 어리겠어.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쁜 인연이.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네. 왠지 많은 아침에 이루어졌네. 음. 함께 작은 수레 끌고 간 날이 어느 때일까. 네. 앞으로 일어날 꽃비녀를 추스리고. 우리 그 작은 수레를 끌고 가다 이것도 약간 부부가 결혼을 하다 이럴 때 많이 써요. 결혼할 날이 어느 때인가 부축받고 일어나 꽃피녀 추스르려네라고 해서 역시 최 씨 역시 설렘, 기쁨을 지금 표현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죠. 너무 좋아 이런 거죠. 자, 이에 길이를 가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호성과 환송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礼를 따를 수가 없었다. 즉 이 사람들 다 전설 속 혹은 뭐 고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부겠죠. 지금 우리 현대 시대로 따지면 뭐 최수종, 하이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유니콘 같은 부부들 있죠. 이생은 이듬해 과거의 급제에 큰 벼슬이 올랐는데 명성이 조정에 좌절했다. 아빠 말이 뻥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즉 이생이 입신양명했다라는 거죠.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 보통 다른 학교 교과서는 여기서부터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냥 갈등이 좀 고조되는 부분이니까 신축년에 자, 쌤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신축년, 송건저 이게 바로 고려 시대예요. 시대적 배경은 고려예요. 고려. 조선 아니고.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자, 이거 읽어볼게요. 스스로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음흠. 그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네. 세상을 다하나 겨우 목숨이 건졌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힌 거였다. 도적이 자신을 구탈하려 하자 최씨는 크리코즈들을 말하였다. 겁탈이 뭔지 알죠? 약간 좀 성적인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어서요. 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에 배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정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이걸 보아도 최 씨가 굉장히 용맹하고 의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용감하고 용맹하고 의지적이고 어쨌든 정절을 지키겠다고 내 눈앞에 지금 날 죽이려는 애가 있는데 날 차라리 죽여라 이런 말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적은 놓아요.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했대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별이 닥쳐왔어요. 최 씨의 죽음이죠. 두 번째 이별,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 씨가 죽게 됐다라는 거야. 즉 운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두 사이가.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 보존하면서 좀 약간 쪼잔하고 좀 그래, 그치? 자기는 숨어 있었어. 얼마 후 도적이 물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어리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라고 해서 뭔가 이런 것도 약간 그 집이 휑한 어떤 이렇게 좀 쓸쓸한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겠죠. 그러니까 뭐 객관적 상황물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소용한데 그 쥐들만 찍찍찍찍거리고 있으니까 아 정말 사람 하나 없구나. 전쟁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읽어볼게요. 이생은 슬픈 마음을 옹졸할 길이 없어 작은 유학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일장중몽이라고 하죠. 모든 게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나에게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뭔가 좀 아득한 거죠.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갑자기 이생이 가만히 있는데 내 눈앞에 이게 달빛이 쫙 내려오는 거야. 아, 뭔가 약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사건이 발생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 드라마나 소설 같은 데서, 소설 아니고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주인공이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 갑자기 조명이 탁 떨어져. 그럼 뭔가 다음 장면이 있겠다는 거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달빛이 딱 내려오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요.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웠어. 발소리가 이상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씨였다. 네, 세 번째 만남이 지금 시작됐죠. 자, 세 번째 만남은 누가? 최씨가 뭐 했어? 그렇죠. 환생했어. 근데 환생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현실적인, 그렇지. 전기적 요소가 직수있죠. 얼마나 사랑했으면이라는 거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은근히 문제 많이 나와요. 얘가 한치의 뭐 이렇게 눈치도 못 챘다. 이런 거 틀린 말이고요. 알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몰랐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생각은 잠시 했지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당신은 어디로 피라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라고 물어보네요. 죽었는데, 그렇죠? 됐어?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최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행복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조금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죠. 요약적 제시. 자, 인물의 대화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읽어봅시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난 짐을 받들어 스노키와 밤들을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쵸. 지금 뭐냐면 나는 여자의 법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양반집에서 잘 배워왔다라는 거죠. 오로지 규문, 이게 그러니까 규방문이니까 여자 방의 문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나왔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지금 최 씨의 대화에는 서리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부분 제가 스스로 자, 살구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 이거 뭐야?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죠. 그렇죠? 이생규장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기도 하고요. 둘 사이의 첫 번째 만남을 지금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처음 만난 후 이런 말이겠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어. 그렇죠? 평생의 은혜 이거 뭐야? 그치. 피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거 뭐야? 결혼 말하는 거죠. 은정이 100년을 넘치다. 우리가 왜냐면 결혼을 100년 가약이라고 하잖아. 그쵸? 말이 여기에 이러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이어서요. 자, 뜻밖의 행액은 뭐 말하는 걸까? 그치, 죽음, 홍건적의 난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즉 내가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라는 걸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액하여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즉 나는 정절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쵸? 살아야지.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는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다시 해도 난 너무 무서운 일이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냈긴 해냈지만 정말 그거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신세가 된 것이 자 이거는 최 씨의 처지를 비유하는 거죠.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 같았대요. 내가.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즉 절이 뭐야? 정절, 목숨, 생명이죠. 생명은 가볍대요. 체자는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죠. 즉 나는 정절을 지킨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아무도 몰라라는 거죠.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아직 그 유골이 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어서요. 이곳은 이승이겠죠? 이어서요. 네.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여기였어요. 미괄식으로 말하네요. 한국인답지 않게. 자, 즉 최 씨의 궁극적인 의도는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너 나 좋아? 이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라고요. 자,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앉아 그간의 행보를 끌었다. 그러다가 재산은 얼마나 도적에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아무산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대체 이생은 뭘 한 거야? 그쵸? 자기는 치먹고 살아나고 재산도 최 씨한테 물어보고 그쵸? 최 씨는 굉장히 용의주도하죠. 굉장히 꼼꼼해요. 그 홍건전이 막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재산 다 숨겨놓은 거야.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아무 곳에 그냥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최 씨한테 물어보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을 다 나누고 나란히 잠자리해줬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라고 해서 지금 재회 후의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과연 네. 자, 보니까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이 팽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 속 배경은 고려지만 어쨌든 쓰인 건 조선이니까 이런 유교적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겠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름사에 할애하고 조물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았대요.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뭐 있을까? 두문, 불출이라는 말 있죠.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슬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대요. 어느 날 저녁 뭔가 딱 이렇게 시간을 명시한다는 건 그날 무슨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어느 날 저녁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건을 제시하기 위한 장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년을 지났다라고 그 다음 어느 날 저녁 그리고 다음날 이런 느낌이죠. 최 씨가 이생에게 말을 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자, 우리 알죠? 첫 번째 만남은 담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 두 번째는 최 씨 부모님의 설득으로 결혼하게 된 거, 세 번째는 최 씨가 환생하게 된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대요. 뭔가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겠네요.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래? 최 씨가 대답하였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보니까요. 즉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다. 즉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 여기서 드러나죠. 운명, 죽음, 삶 이런 거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라고 봐봐. 사실 환생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환생에 대해서 나름 필연성,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냐면 내가 착하게 살았고 너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봐준 거야 라는 거야.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돌아왔으니까. 근데 다시 무조건 돌아가야만 한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명확해.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연계시들이 쫙 떠요. 그래서 다음 중 이생 규장전에 들어있는 생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삶과 죽음의 가치관, 생사관과 부합하지 않는 것 고르라고 해요. 그럼 이 연계시들은 다 죽음, 사별을 소재로 한 시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시와 그렇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믿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골라낼 수 있냐라는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망매가 기억나요?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누이 동생 죽어서 슬퍼하다가 나중에 미탄천에서 만날 수 있겠다. 도탁하면서 기다려야지라고 하니까 얘는 연결됐다고 하는 거야. 혹은 학원 기억나? 문학 개념부터 했는데 학원은 아오가 형님하고 부르는데 나는 오냐고 전신으로 대답했지만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건 단절돼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최 씨는 사무실형 수를 올리게 하고는 오른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승에게 수를 전하였다. 네, 또 한 번 삽입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창과 방패가 눈에 가던 싸움터 뭐 말하는 거야? 홍건적의 난 말하는 거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는데 누구? 최 씨와 이생이겠죠. 왜냐면 둘 다 짝을 잃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어서 여기저기 흩어진 책으로 그 누가 묻어두랴. 네, 라고 해서 서울법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봐봐. 둘이 만나서 그렇게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러면서 아직도 최 씨 장례 안 치르냐. 그 아직도 그 들판에 뿌려져 있는 거야. 뼈가. 이어서요. 이성녀가 고장년보다 내려오면 깨졌던 거울이 거듭 자라나니 너 안 맡기더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그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자, 우리 거울이 아까 사랑이었죠. 깨졌던 거울은 이별을 말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다시 갈라진다라는 거는 이별이 또 한 번 있을 거다.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야. 하늘과 인간 사이, 이제 하늘은 저승이겠죠. 인간은 이승이죠. 저승과 이승 사이에 소식마저 막힐 것이다 라고 해서 생사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즉 이승과 저승은 막혀있어 연결돼 있어? 완전히 막혀있다라는 인식이에요. 한 번 넘어온 거는 진짜 그냥 딱 한 번 봐줬다는 거야.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라고 해서 나도 너 따라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난번 난리 뭐 말하는 거야? 그렇죠. 홍건적이나 이것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A, B, C, D, E 쳐가지고 다음 중 가리키는 게 다른 하나는 하고 물어보면 4개가 홍건적이나 하나가 다른 거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풍비박산이라고 해요. 뭔가 막 이렇게 어긋나서 망가지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어. 그대는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랑 죽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죠. 최 씨가 대답하였다. 이어서요. 그쵸. 지신 명부에 이름이 실렸다라는 건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쵸.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대요. 이어서요. 만약 지금까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분명히 복도로 올리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한마치 유해가 아무 곳에나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라 베풀어 주거라는 라고 최 씨가 지금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요. 인격 좋은 거야. 그 인성 문제 있는 거야, 그치? 서방님 부디 건강하세요. 네. 마침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이게 환생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정기적 요소인데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 즉 정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주인공 두명 다 죽었어. 비극적인 말이죠. 고전 소설에 전형적이야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아? 되게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전의를 선호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봐봐. 사실 소설에서는 인물이 죽었어. 끝났어. 그럼 끝인 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모두 다 안쓰러워하더라라고 특이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설화적 기법의 마무리라고 해요. 자, 우리 설화라는 게 소설 이전의 옛날 이야기를 말해요. 소설 이전의 산문. 그래서 전설, 민담, 신화 이런 게 들어가요. 우리 전설 같은 거 보면은 그때 이후로도 그 우물은 뭐 멈춘 적이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마치 설화처럼 마무리를 함으로써 다른 소설과 달리 여운을 형성하는 효과가 짙다라는 거예요. 진짜 한 3번만 더 하면은 난 진짜 모든 본문 다 외워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기면서. 진심으로. 됐어? 네. 자, 삽입시의 기능만 우리 한번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마지막에다 덧붙여 좀 합시다.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삽입시는요. 시예요. 그쵸? 자, 얘는 논문이죠. 근데 우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소설 속에 지금 들어온 거죠. 소설은 산문이잖아요. 즉, 원래 산문인데 그 산문 안에 온문을 넣었다라는 거는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변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이 돼요. 근데 이 긴장감이 두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문학에서 변화가 생기면 긴장감, 즉 한마디로 좀 팽팽해지면서 관심이 쏠린다라는 거야. 그리고 변화가 생겨서 당연히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겠죠. 줄글이 줄줄줄 나오다가 뭔가 약간 딱 들어오면 뭐야? 이런 느낌 들잖아. 궁금증 유발할 수 있겠죠. 뭔데 이런 게 들어있어? 라고. 자, 2번째. 시는요. 서정 갈래죠. 정서를 서술한단 말이지. 한마디로 감정 표현에 좀 더 효과적이죠. 산문보다. 시는 서정 갈래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를 위주로 표현한다. 어떤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시 자체가 소설보다 그런 거를 만드는 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혹은 이건 모든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이 부분. 쌤이 지금 폐해가 있는 삽입시 같은 경우는 홍건적의 난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요약적 제시 효과가 있고 당연히 요약이니까 압축적 제시의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삽입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 이거는 문제에서 맨날 첫날 물어보니까 꼭 알아봅시다. 됐나요? 네, 필기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어제 얼굴 마사지를 받았거든? 네. 난 사실 피부 관리에 공을 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 내 삶에서. 걔가 무엇이 중요한지 솔직히. 아니, 걔가 나한테 뭐 밥을 줘, 돈을 줘.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뭉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팔 쓰면 팔 근육 뭉치고 다리 쓰면 다리 근육 뭉친 것처럼 얼굴도 많이 쓰면 얼굴 근육 뭉칠 거 아니야. 너무 뻐근한 거야, 이런 데가. 그래서 어제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약간 좀 여기 근처에도 약간 좀 뭐 피부도 뭐 조금 뭐 나고 이래서 그래 한번 가자 하고 갔단 말이야. 진짜 나 극락을 받자. 나 원래 마사지 되게 많이 받거든. 타이 마사지가 진짜 많이 받아. 몸 마사지를. 근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타이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격하게 하다 보니까 얼굴을 손을 아예 안 대. 사실 나는 얼굴 막 쓴데 상관없긴 한데 조심스럽더라고 그런 데는. 근데 이제 어제 딱 거기 갔는데 진짜 너무 시원한 거야. 나 진짜 약간 진짜 그랬잖아. 머릿속에 빵빵빵 이런 느낌이었어. 여기를 이렇게 막 푸는데 나 진짜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다 그 조각조각 분해해서
이렇게 잘 씻어서 기름을 발라서 다시 조립한 느낌이야. 약간 그 느낌 뭐지? 근데 좀 시원하지 않아? 듣기만 해도? 네. 이 뼈를 다 빼가지고 여기에 쌓여있던 안 좋은 거 다 떼내고 기름칠해서 넣은 느낌. 그래서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마사지를 받더라도 각 분야별 마사지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네, 그쵸. 타이는 타이고 얼굴은 얼굴이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피부 관리 이런 거 별로 굳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쁘지 않아. 180도 팬이 한 번만. 180점? 근데 영희야 너 PDF 있어 교과서? 네. 오 똑똑한데? 어디서 났어? 친구가 줬어요. 야 너네 애들은 다 어디서 갈까? 신기하다. 나야 뭐 당연히 있는데 뭐 어디? 여기 아래 아니면 위? 위? 여기? 여기면 돼? 네. 여기 채우고 뒤에 학습 활동 해보세요. 우와.
자, 뭔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크록스에? 이거 뭐라고 하지? 그때 이름 기억 안 나네. 나 왜 이렇게 크록스가 안 사줄까?